양매수 전략이라는 네. 건데요. 이게 저는 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비관론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느 쪽에서든 비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다. 미국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니까 한 7할 정도는 미국을 사고 또 한 10% 20% 정도는 중국을 사고 나머지 한 10%는 금을 오늘 이야기했던 이제 금을 사는 이런 전략들이 바벨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환율이 약간 진정이 되는 분위기라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또 행정명령 이런 거 뭘 얼마나 가져올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조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동결이다. 그러니까 3달 이내 아마 인하, 네. 뭐 추가 인하 가능성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덧붙인 걸 보면 금리 인하는 뭐 실제로 저는 뭐 다음 달이라도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환율을 좀 걱정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우리 국내 요인보다는 사실 해외 요인이 훨씬 더 크고 특히 그 미국 고용 보고서 잘 나오고 네. 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미국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미국 금리를 2번밖에 인하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훨씬 환율을 많이 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제일 많이 올린 건 트럼프고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1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승 중에 한 30원 정도는 정치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나. 30원 아니다. 그 홍 대표님은 30원 아니고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그 뒤 12월 그 당일에 당일만 좀 쇼크가 있었고 그 뒤는 사실 그 문제보다는 그 뒤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쪽인 거죠. 10원 안 넘어요? 1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렇게 썩 빨리 내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간밤에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 거기에서 사실은 발언권이 좀 센 편인 그런 인사인데 우리가 물론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3번, 많게는 4번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발언했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분 저기 차기를 노리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다 일정은 아시겠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 남으셨고요. 1년 남은 연준 의장님이 보통 그 마지막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을 거의 펼치지 않고 동결하는 성향들이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공격적이랄까 적극적으로 정책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인데 일단 연준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내릴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내리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이번에 그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4%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그 뭐 에너지나 휘발유 이런 걸 감안한 그런 그 근원 데이터는 더 좋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경제가 너무너무 좋고 거기다가 고용도 26만 명씩 월간 늘어나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주식이랑 부동산은 역사상 최고치인데 여기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죠. 그래요. 일단 부의장 후보로는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런 걸 봐도 깜짝 이거는 뭐 거의 충격에 가깝게 많이 늘었던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금리 내릴 수 있나 싶어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저금리를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 아서 번스 옛날 돌아가셨지만 그 닉슨 때 연준 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의 재선을 위해 금리를 내려주시오. 예, 각하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역사에. 근데 일단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파월은 하기 싫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줄 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준 내에서 이미 지난번 FOMC에서 벌써 4명의 반대표가 19명 중에 그렇죠. 4명이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하면 안 돼요라고 거기 이제 매파적인 반대표들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 이제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에서 이제 반란 비슷하게 또는 약간은 저항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다. 다만 연준의 과거 행동으로 볼 때 겉으로 이렇게 크게 마찰음은 내지 않았는데 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보면 정말 레임덕은 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월 특히 의장의 말발이 좀 먹히지 않는다. 특히 이 사람이 원로 이사가 약간 매파적이라고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 동결을 원했던 4명 중에 1명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서 그 4명은 아닌가 보다. 예, 뭐 굉장히 갈등이 아마 심해지지 않겠나.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하느니 모든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마 그 총재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시간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읽히더라고요. 네.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보니 우리의 예상과 달리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하느니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사실 참 마음 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 연준이 예상을 뒤엎고 금리를 인하해 준다. 오늘 밤에 꿀잠 잘 수 있죠. 그렇죠. 1월 말에 FOMC가 있거든요. 그거 그쵸. 보고 내가 판단할게 참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연준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거 정말 부담되거든요. 부담되죠. 네. 환율 문제도 있고. 아니, 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꽤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미 연준이 진짜 1월에 탁 금리 인하해 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굿잡 이러면서 금리를 바로 인하해 줄 텐데 일단 전 안 한다 쪽입니다. 미국이 금리 안 내린다 쪽. 예, 상당 기간 네. 못 내리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뭐 결과 나올 날이 얼마 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남았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요즘에 금이 그만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값은 더 올라요. 보통은 달러하고 금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예, 딱 예외가 있죠. 전쟁 앞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들 트럼프의 취임을 전쟁 이걸 거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전쟁급으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다들 저 사람 입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열리면 어떡하나. 예, 이분이 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야기 공약한 게 70개인가 그러던데 그중에 과연 뭐가 나올지 입에서 뭐가 나올지 일단 아까 잠깐 방송 밖에서 들으면서 캐나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캐나다. 야, 취임 전에 벌써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거를 다 마음에 담아뒀다가 갚아줬다 이런 평가가 현지에서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정상회담 해도 갈 분이 없으니 지금. 아이고. 예, 뭐 대행을 보내기도 그렇고 그럼 국회의장님 보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근데 중국도 대행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그건 특사죠, 중국- 특사. 예, 그건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 중국한 거고요. 음, 우리는 가야죠. 네. 정말 이런 자리에 안 가면 음, 굉장히 정말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방국인데 우리가 안 간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무역 흑자만 한 해 500억 불 올리는 나라가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그러니까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제가 별거 아닌데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너무나 이 사태가 너무 심대하고 커서 벌써 나오는 지표가 고용 지표 보고서 다들 와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오를 수도 있구나. 한국이 국내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한국 실업률 네. 1% 포인트 오르는 거 보고 야 정말 이게 심리를 이렇게 꺾는구나. 특히 기업들의 투자 심리, 고용 심리를 이렇게 꺾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그래도 용기를 냈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쪽이 아쉬운 쪽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설명해 주는 게 금값의 상승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해외나 국내나 지금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게 금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특히 요새 최근에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을 제외한 한국원, 일본엔, 중국, 유엔이 전부 트리플 이 세 통화가 다 약세예요. 근데 이 세 나라가 또 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물 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더 나아가 중국은 아예 대놓고 달러 대신 이제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나라고 이 나라들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제일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또 외환 보유고도 많아요. 그러니 10위 안에 세 나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금에 대한 선호가 사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시점에는 내리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으니 네. 사람들이 일단 야, 뭐 달러 강세인 건 좋은데 금도 좀 사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새해 벽도부터 뭐 시리아 보셨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글로벌 정세가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미국이 그린란드랑 파나마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물론 예전부터 미국은 그린란드를 탐냈어요. 냉전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공식적으로 달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내 땅이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땅이고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근원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야. 난 크림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이 제재할 도덕적 명분이 없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린란드, 파나마 같은 이야기들을 저렇게 일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그때부터 금값이 오르잖아요. 오늘 그러면- 갑자기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던져보는 수준 아니요, 그 아닙니다. 이상이라는 걸 진심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트럼프 2기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본인의 신복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을 거기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내내 금값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연준이 뭐 금리 인하해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냐, 인상을 하냐, 인하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린란드나 파나마 같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남들이 어떻게 저걸 해석할 것인지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걸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경찰이 밖을 순찰을 도는데 총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동네 건날들이 우습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 맹주 역할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한 3개가 벌써 보이잖아요. 그 나라들 입장에서 미국이 해외로 군사력 투자를 안 하고 자기들 이익에 맞게끔 자기 주변에 어떻게 본다면 경찰서 주변만 전부 다 자기 걸로 하겠다라는 태도들을 보인다라면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노약자들이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이거 어쩌면 스프레이라도 뭐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상금도 좀 넣어서 다니고 네. 해야 되겠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이제 총합이 결국 국방 증가와 금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지구적 환경 위기 이런 걸 위해서 나라에서 GDP 1%라도 쓰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안 되면서 국방비 증가는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슬픈 이전보다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또 평화롭지 못한 세상으로 가는 신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비포장도로 가는 것만은 뭐 분명해 보이죠. 오프로드로 가는 걸. 그리고 더 문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여기로 가면 안전한 길이에요가 아닐 수 있는 갔는데 공사 중이고 네, 뭐 끊겨 있고 수리도 안 지금 돼 있고 유가도 그 사이에 슬금슬금 올라서 최근에 기름 넣어보신 분들 아유 기름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환율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오늘 장중에 중국의 GDP 나오는데 실물 지표나 수출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국시유가 더 오르겠는데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바이든이 마지막에 재를 뿌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눈치 보느라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왔던 걸 마지막에 했죠. 이 바로 뭐냐하면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 못 해왔죠. 근데 이제 이걸 흑해나 이런 데서 택가리를 해서 대부분 이제 튀르키예나 등등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선적의 배들을 통해서 갈아타서 그걸 인도와 중국으로 몰래 실어 나르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랄류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제 시세보다 한 15불 정도 쌉니다. 그게 그래서 공해상 이런 데서 배를 바꿔 탄다면서요? 예, 그걸 택가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네. 인도랑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고유가 행진을 피해갔고 특히 인도 경제는 아주 호황을 누릴 수 싼 있게 값에 에너지를 그렇습니다. 수입하면서. 또 되팔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걸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요 석유업체 유조선에 대해서 대규모 석유 제재를 가했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에 지금 도달해 있는 배도 그렇죠. 바로 입항이 하는 대신에 중국 동부 근해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 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뉴스 불확실성이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러시아 원유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루에 한 3,40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 해 하루에 1,400만 배럴 근접하는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1,000만 배럴에 이르는 사우디를 생각하면 사실 큰 물량은 아닌데 이제 이 물량이 일종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석유 시장 내에 존재하는 거대 메이저들 사이에 틈새를 노리는 그리고 좀 이렇게 싼 값에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물량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물량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미국이 거래를 규제하면 못하게 거래 못하게 해버리면. 한다라면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그걸 사다가 인도나 중국에 쓰고 남은 거 당근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근도 못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싸게 에너지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 방송 중에 중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나왔네요. 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괜찮고 이번 주 초반에 나온 중국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어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이 잘 버티는 것도 같은데 아니 대표님 올해 중국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을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쪽에는 미국을 매달고 다른 쪽에는 중국을 매달아서 영차 같이 드는 거 괜찮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양매수 전략이라는 네. 건데요. 이렇게 저는 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기 좋게 있는 비관론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느 쪽에서든 비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넘치는 해가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격렬한 변동성에 봉착하는 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다들 밭대기 사듯이 그죠. 기후 변동이 커지면 네. 배추밭을 미리 사두는 게 입도 유리한 것처럼. 선매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옵션을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을이 됐을 때 제가 이 밭을 주인은 제 거예요라는 그쵸.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옵션이고 밭대기죠. 밭대기를 사고 싶은데 우리 개인들이 밭대기 거래를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또 왜냐하면 옵션 거래라는 거에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게 비싸기도 하지만 이런 한 1년 정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하는 옵션 가격들을 계속 롤오버를 하는 비용이 크니까요. 이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전략이 매수를 하면서 옵션 사는 것처럼 주식 매수를 하면서 옵션 사는 것처럼 해주는 전략이 세계 경제에서 이제 갈등의 두 축이 되거나 또는 화해의 두 축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사는 네. 거죠. 그걸 미국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니까 한 7할 정도는 미국을 사고 또 한 10% 20% 정도는 중국을 사고 나머지 한 10%는 금을 오늘 이야기했던 이제 금을 사는 이런 전략들이 바벨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전략들의 이제 특징은 시장이 앞으로 강한 변동성에 노출되니까 이때 어디든 터지면 나는 네. 돈을 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잠깐 했지만 뭐 중국이랑 미국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면 금값이 오를 거니까 네. 금도 좀 이해되시죠? 셋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네. 압도적인 비중은 미국이지만 미국 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보험성 매수 또는 돈들이 또 미국에서 일이 정말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중국이랑 미국이 갑자기 만나서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심지어 대탕트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면 중국 주식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가겠죠. 이제 이런 리스크들도
해치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뭐냐면 싸다. 싸다. 네, PBR이 이 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한 배 깨졌다 올라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그냥 비율을 하자면 한 1,300 정도에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균 PBR을 적용하면 우리가 2,700, 800이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 반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랬다 올라온 거지만 굉장히 싼 나라고 아까 수출은 이제 밀어내기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트럼프 앞두고 밀어냈지만 그래도 밀어낼 능력도 있는 세계에서 캐파도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최근 중국 금리가 1% 깨고 내려갈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이러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그렇게 그러면 보여집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ETF죠. ETF.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홍콩 중국 ETF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홍콩 중국 ETF를 예, 시장 구매하시는 전체를 사는 방식으로? ETF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장 전체가 생각보다 뜨겁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게 그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주식이 마오타이인데 이 마오타이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중국 정부가 반부패 이 한마디만 하면 폭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네. 중국 정부 당국의 말 한마디에 개별 종목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노출돼서 투자를 뭐 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열정은 없으니까 인덱스를 사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은 일단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에서 수익을 이미 꽤 내신 분들은 이제 매도 시점을 보실 거란 말이죠. 미국 주식은 언제 팔아야 돼요? 저는 좀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도 예. 이미. 저는 작년 말 정도가 이제 리밸런싱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환율이 올해 높아도 연초에도 연초가 제일 높았죠. 1,480원이었고. 네, 1,480원까지 네. 갔다가 조금 이제 미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하자는 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달러 강세가 조금 이제 약간 숨고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슬금슬금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했다가 상황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저는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